예, 제38차 원내정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원내대표님의 대선언이 있겠습니다. 네, 국민의당 제38차 원내정책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김동철 원내대표님의 모두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네, 어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국정 정상화를 위한 국민의당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당은 일련의 인사 참사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가 하루빨리 국정 공백을 메우고 산적한 민생 현안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입니다. 국정 공백 장기화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만약 20대 국회가 과거와 같이 적대적 양당제로 운영되었다면 치킨게임식 버티기로 인해 이번과 같은 국회 파행 사태가 장기화되고 전국 경색의 해법이나 돌파구를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익을 우선하고 국민 눈높이를 기준으로 국민의당의 시시비비를 확실히 가려주었기 때문에 국회 정상화가 조기에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합니다. 정부 여당이 잘못했을 때는 분명히 지적하면서도 반대를 위한 반대의 악습을 끊어내고 명분에 집착하지 않고 실질을 추구하는 실사구시의 국회 운영의 새로운 모델을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국민이 만들어준 다당제의 효과입니다. 이제 다당제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시대 정신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무엇보다 5대 인사원칙 위반에 대한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 표명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5대 인사원칙은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의 인사를 비판하면서 도덕성과 개혁성을 갖춘 정부를 만들겠다고 스스로 제시한 기준이고 약속입니다. 따라서 국민의당은 5대 인사원칙을 위반한 후보자에 대해서 이를 지적하고 임명 강행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던 것입니다. 이처럼 야당의 당연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장관 임명을 강행하고 야당의 발목 잡기라고 비난하는 것은 적반하장입니다. 이런 억울한 누명 씌우기가 어디 있습니까?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과연 앞으로 5대 인사 원칙을 지킬지, 그래서 도덕성, 개혁성에 기반한 정부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있는 입장 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합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광주에 가서 국민의당은 민주당에 대해 정신 차리라고 드는 죽비 같은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도 죽비를 들겠습니다. 얼마 전에 국정기획자문위가 통신비 인하 대책을 가져오지 않으면 미래부 보고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소동을 벌인 바가 있는데 이 통신비 기본료 폐지 공약이 드디어 폐기될 모양입니다. 국민의 표를 얻는 데 지대하게 공헌을 했던 기본료 폐지 공약이 사업자 간의 갈등과 정부 내 불협화음 등 혼란만 초래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할 예정인 통신비 인하 대책에는 핵심이었던 기본료 폐지가 빠지고 선택약정 요금 할인을 기존 20%에서 25%로 늘리는 안과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하는 안이 포함되어 있을 뿐이라고 합니다. 태산명동 서일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의당은 통신비 기본료 폐지가 지키지 못할 공약이라고 수차례 지적을 하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이미 제시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당이 제시한 통신비 인하 방안은 제4 이동통신사업자 설립, 그리고 온 국민 데이터 무제한제, 중소 알뜰폰 사업자 지원, 그리고 특정 서비스에 대한 데이터 사용 요금을 할인 또는 면제해주는 소위 제로레이팅 활성화, 단통법 전면 개정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입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급여 인상분의 이번 추경 예산 포함, 이거 매우 시적절합니다. 이 정책은 이미 국민의당이 법으로도 발의한 바가 있어서 원산지가 국민의당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정책을 시행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소요재원이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개정에서 나가게 되어 있는데 이 개정이 지금 고갈 위기에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84조는 실업급여 개정은 대량 실업이나 고용 불안에 대비한 준비금으로 해당 연도 지출액의 1.5배 이상 2배 미만 적립을 의무화해 놓고 있습니다. 한편 실업급여 개정에서 지출하는 모성보호급여, 모성보호급여라는 것은 육아휴직급여와 출산 전후 휴가급여인데요. 이 금액이, 이 액이 규모가 2002년에 257억 원이었는데 2016년에는 9,297억 원으로 무려 36배가 급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업급여 개정의 적립 배율이 4.2배에서 0.8배로 낮아졌습니다. 법정 적립 배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또다시 육아휴직 급여 인상분을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 개정에서 지출하도록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이 미래에 대한 고민 없이 얼마나 즉흥적으로 짜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대로 가면 모성보호제도는 물론이고 실업급여 제도의 존속도 담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업급여 개정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의 획기적인 증액 등 기금의 고갈을 막고 제도의 존속을 담보할 대책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제 우리 국민의당에서 인사청문회 절차 다시 조속히 재개하자라는 입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도 인사청문회 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5대 비리 인사 배제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5대 비리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앞두고 있어서 또다시 그분들의 임명을 또 사실상 우리 야당의 어떤 인용에 대해서 압박을 한다든가 그래서 임명을 강행한다든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혹시나 해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우리가 장관, 내각에 책임을 지는 장관이라고 하면 그 분야를 총괄하고 그만큼 적어도 그 분야에 대해서 신망이 있는 분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몇 분만 가지고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어떤 법의 수문장이 되어야 할 법무부 장관 후보, 물론 낙마하셨지만 스스로 사기 혼인신고라든가 그 불법 행위를 자행해 오셨다는 게 드러났고요. 또 교육부 장관이 뭡니까? 고등교육과 학술 정책을 총괄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만큼은 다른 건 몰라도 논문 표절 같은 이런 불법, 학계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이런 불법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논문 표절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부 장관 후보, 다른 건 몰라도 노동부 장관 후보가 이 근로자의 근로조건 준수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임금체불 문제가 있습니다. 또 국방부 장관 후보, 다른 건 몰라도 방산비리나 이런 문제에 연루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비리를 덮으려고 했다는 그런 의혹이 있는데 금액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문재인 정부의 내각의 민낯인가, 아주 국민들 보기에 낯뜨겁지 않은가, 이거 알아서 인사청문회에서 문제되기 전에 청와대에서 알아서 처리해 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동계 일자리 기금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대 노총의 공공부문 노동조합, 그리고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금속노조 등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양보를 바탕으로 사회연대 기금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작금의 일자리 문제가 기업의 선의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이고 결국 기존 노동계, 특히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과 공공부문의 기득권,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기득권 내려놓기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 사회적 대타협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 취지 일단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내용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우려사항이 있습니다. 최근에 현대차 노조의 경우에는 2심까지 패소한 통상임금 채권을 일자리 기금으로 내놓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심까지 이미 패소한 통상임금 채권이라면 이미 부실 채권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눈 가리고 아웅하는 행태는 국민들 정말 두 번 상처 있게 하는 행위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공공노조도 박근혜 정부의 성과 연봉제 폐지로 인한 성과급 처리가 좀 난감하다 보니까 이걸 그냥 일괄해서 기금을 내놓겠다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거 사실 이 정도도 감사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이런 걸로 이렇게 생색내는 거 좀 보기가 그렇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또 문제는 노조원이 아닌 다른 노동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노조 가입원들만 있는 게 아닐 텐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에게 정부가 지금 일자리위원회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 보니까 홍보하고 또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사회적 대타협의 공감대 형성을 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들을 많이 이렇게 확대시키는 것은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좀 더 신중하고 순리대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에 29일 날 또 최저임금위원회 있는데 파행이 예상이 됩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생각한다면 임금 인상도 좋지만 그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오히려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있는 일자리, 있는 아르바이트생들마저 내보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고 거꾸로 일자리는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24시간 영업 프랜차이즈 계약 같은 게 있을 텐데 이 계약 못 지킬 텐데 이런 계약들 정부가 보호해줘야 한다고 그 소상공인들을 보호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대책을 제대로 수립하고 이런 문제들을 진행하고 압박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결위를 비롯한 추경 관련 국회 일정은 첫 걸음조차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예결위 4당 간사가 저희 의원실에서 만났습니다만 소득 없이 헤어졌습니다. 이번 추경은 지금까지 다른 추경들과는 달리 두 가지 차원의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하나는 추경 그 자체로서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그보다 더 중요한 정치적 차원의 문제입니다. 정부 이번 추경안은 추경 그 자체로서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정치적 차원의 상호 결단이 없고선 심사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촉발시킨 협치의 왜곡과 위협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스스로를 부정하는 이중적 인사 난맥과 야당과 국회를 무시한 독선적 인사 강행은 연대와 협치가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야당이 요구하는 대통령의 사과와 입장 표명은 이제 시작일 뿐인 문재인 정부 5년을 생각할 때 최소한의 요식에 불과한 것임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추경안 처리를 위해 야당의 도움과 참여가 절실하다면 또 연대와 협치를 하겠다던 문 대통령의 약속이 유효하다면 협치에 대한 의지를 보여달라는 야당의 최소 요구에 응하는 것이 뭐 그리 어려운 일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추경이 우리 사회의 일자리 문제 해결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국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마중물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이 펌프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펌프질을 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일자리 문제를 비롯한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펌프질은 정부와 여당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대와 협치를 통해 여야 없이 한 박자를 이룰 때 비로소 우리 사회의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고 경제 회생의 물기둥이 솟구칠 것입니다. 추경 예산이 마중물이라면 내각과 행정부는 펌프이고 펌프질을 같이 할 사람은 국민과 국회입니다. 지금 청와대는 마중물도 펌프도 독단적으로 골라놓고 일방적인 구령에 맞춰 펌프질만 같이 하자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추경 예산의 적시 투입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년도 본예산보다 불과 몇 개월 앞서 연내 집행해야 하는 추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정치 신뢰를 견인할 연대와 협치입니다. 한 박자를 이루기 위해서는 서둘러서도 누구를 윽박질러서도 누구 하나 늑장을 피워서도 안 됩니다. 야 3당은 상임위 정상화, 여야정 협의체 구성 합의 등으로 연대와 협치의 길을 열었습니다. 이제 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의지를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문 대통령이 맨 처음 야당 당사를 두루 찾았던 그 초심으로 다시 대화와 타협에 나서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대한민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외치는 한 구령에 맞춰 함께 행진해서 성공 국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초중 학교를 대상으로 독도가 자국의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왜곡된 주장을 한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를 공표했습니다.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일본의 노골적인 행태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는커녕 오히려 일본군 위안부의 졸속 합의,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체결 등 일본에 유리한 외교만을 되풀이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일본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과의 통화에서 강한 유감을 표명했을 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아베 신조 총리와의 통화에서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습니다. 일본은 독도 침탈 야욕을 지속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언제까지 조용한 외교로 대처할 작정입니까? 이제 더 이상 의례적인 항의나 으름장으로는 안 될 것입니다. 헌법 66조 제2항에는 대통령은 영토를 보존할 책무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독도를 방문하여 강력한 영토 수호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정인 특보라는 분이 미국에서 어제도 귀국하면서까지도 정말 어이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연세대학교 교수로서 개인적인 소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선택은 대통령께서 하신답니다. 물론 그렇죠. 맞죠. 논리적으로. 근데 과연 그게 특보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인지 안보 문제를 자기의 개인적인 소신이 공인인 것을 모르는 것 같아요. 국가 전반적인 관리도 모르는 것 같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파장이 나올지 모르는 말을 아무 데서나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을 보면 참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남북 관계가 굉장히 이게 중요하고 중국은 물론이고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서 종합적인 복합적인 방정식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정부가 너무 졸속으로 너무 쉽게 생각하고 정부가 시작하자마자 대단히 속도감 있게 가고 있는데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대화라는 게 전쟁 중에도 있어야 되고 공식 비공식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 정부 들어서 저는 그 대화 기조 국면을 이끌어가는 그 모습에 굉장히 저는 공감을 하고 정말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저희 한반도에서 전쟁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항상 어떤 관계든 대화는 지속돼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북한의 영유도 이제 17개월 만에 혼수 상태로 돌아온 원비어라는 대학생이 6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의료진들은 원비어가 광범위한 뇌조직 손상으로 혼수 상태에 빠졌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진단이 나왔습니다. 원비어 사망 사건에 대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즉각 북한 정권의 잔혹성을 규탄하며 북한을 겨냥한 직접적이고 강력한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틸러슨 국무장관도 반드시 북한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분노했고 젠킨 전 육군 참모차장은 한술 더 떠서 미국이 결의를 보여주기 위해서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군사적 옵션을 주문하는 등 미국 내 여론도 점차 강경 기조로 흐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그저께죠. CBS와 인터뷰를 내 북한과 대화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두고 한쪽은 대북 보복과 제재를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쪽에서는 대화와 교류를 언급하고 있는 엇박자를 내는 형국입니다. 더욱이 연일 실현을 일삼고 있는 문재인 청와대 통일위안부 특보에 이어서 통일부 장관의 대정인 조명균 후보자 또한 어제 그랬죠. 연일 개성공단 재개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이러한 우려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는 형국입니다. 실제 2016년 11건에 불과했던 민간단체 대북 접촉 승인 건수가 현 정부 출범 한 달여 만에 35건으로 3배 이상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원비어 사망으로 미국은 물론 전 세계가 충격과 슬픔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만 불량 국가인 북한과의 대화와 교류를 언급하고 있어서 이러다 정말 한미 동맹 균열이 발생하면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되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지난해 1월 평양을 영위하다 호텔에서 정치선전물을 훔치려 했다는 이유로 체포된 원비의 북한은 체제정복이라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15년의 교화형을 노동교화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교류와 고문과 학대 교타도 모자라서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 정치선전물로 훔치려 했다는 이유로 15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각종 학대와 구타, 고문 등을 인류의 보편적 기본인 생명 존재의 가치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북한의 반일권적 야만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입니다. 원비어 사망 사건을 계기로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국민의 신변도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국정원 정부의 보고에서 현재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한국인은 모두 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억류된 한국인 6명의 생사는 물론 기본적인 상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억류자에 대한 신변 확보와 석방을 위해 과연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줄 수 없는 국가는 저는 국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토 원비어가 받았던 고문과 학대가 지금 이 시간 억류되어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도 똑같이 가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2, 제3의 원비어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억류된 한국인 6명의 신변 안전과 빠른 석방을 위해 정부가 모든 역량을 투입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아울러서 대화 보건 기조의 대북 정책도 주변국들과 긴밀하게 조율과 협조 협력하여서 국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안심할 수 있도록 그 수위와 속도를 지혜롭게 조절해 나가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원 확보 방안 없는 복지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없습니다. 지난 화요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는 문재인 정부 복지 공약의 큰 틀을 제시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조건 없이 지급하고 지급액도 내년부터 25만 원 인상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30만 원까지 단계적인 인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5세 이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매년 8조 원이 들어가는 기초연금의 인상을 위해서는
내년에만 2조 8천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고 아동수당 신설에는 연간 2조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환율을 낮추는 공약에는 매년 18조 원, 국가 치매 책임제 5년간 12조 원까지 필요하다고는 그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집에는 저출산 고령화 극복, 주거복지, 사회안전망 강화 등 복지 지원을 위해 연간 18조 7천억 원을 소요 재원 규모로 잡았습니다. 국민들께 폭넓고 다양한 혜택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재원 확보 방안이 없는 복지 공약은 공연불에 불과합니다. 재원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없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부 자세가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를 주장하다가 국가 채무만 184조 원을 늘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은 학생부 종합전형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들이 중대한 학칙 위반에도 불구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서 서울대에 합격한 것이 드러나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요 대학은 학종 전형에서 작은 징계사항도 고려하는데 안 후보자의 아들은 학칙 위반과 이에 대한 학교 측의 제재 흔적도 전혀 남지 않아서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심각한 입시 비리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매년 학종을 통해 입시 비리 사례가 밝혀지고 있고 대학들도 학종의 선발 공정성 확보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능력과 재능, 흥미 등을 따져보기 위한 학종이 너무 기계적으로 관리되어 평가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밝힌 것처럼 2016학년 또 입학생 자기소개서 및 교사 추천서, 유사도 검색 결과에 의하면 표절했거나 표절이 의심되는 자기소개서는 1442건, 교사 추천서는 5574건에 달했습니다.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학종 비중은 수시 전형 내에서 서울 상위 15개 대학만 보면 61.3%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학종에서 면접과 자기소개서 비중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교육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하지만 학생부를 보완하는 요소가 사라져서 오히려 서류 진위 판단이 더욱 어려워진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 교육 공약 중 하나인 수능 절대평가와는 학종 확대를 초래할 우려가 높습니다. 변별력을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학에서 평가를 하기 위해 학종을 확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학종은 학생과 교사, 대학 간 신뢰성과 책임성을 전제로 하는 전형인 만큼 학종의 본래 취지가 퇴식되지 않도록 투명성 확보와 평가 기준 객관화, 부정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지금과 같이 금수저 전형, 깜깜이 전형 소리를 들으면서 학종이 확대되면 교육 현장은 더욱 큰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학종 문제점 해결을 위한 논의를 신중하게 시작해야 하고 서울교육청은 숭이초등학교 문제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하나고에 대한 특별감사부터 나서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에는 풍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쌀값이 21년 전으로 추락을 했었습니다.
21년 전에 물가 상승률과 경제 성장률을 감안한다고 하면은 농민들의 심정을 이해할 것입니다. 이렇게 쌀값이 추락하는 과정에서 농민들의 생활상은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250만 농민 중에서 하위 25%는 1년 소득이 631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풍년에 있어서 그런 경우인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풍년고사하고 모내기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하위 20%의 농민의 실정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명약관화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ABB 타령이네 추경 타령이네 하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눈썹이 타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 지경입니다. 정부는 각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극심한 가뭄 피해로 농심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여름철 강수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을 두고 학계에서도 한반도의 여름 기후가 달라진 것 아니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가뭄이 극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또한 인공 강우기술 개발, 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해수 담수화 시설 개발, 댐과 저수지의 저수량 적정 관리를 적극 추진해야 하는 등 가뭄을 대비한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올해 누적 강수량은 187mm로 평균 369mm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1973년 이후 40여 년 만에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폭염과 가뭄이 더욱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농업용수 저수율도 40% 수준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으로 6, 7월에 비오는 날이 적고 장마도 8월쯤에나 예상되면서 당분간 가뭄 고통에서 헤어나오기 힘든 상황입니다. 강우 상황이 이러한데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은 물론 눈앞의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응 방안과 농가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에 정부가 보다 더 전향적인 자세로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선 가뭄 피해 지역 논을 대상으로 하는 쌀 생산 조정제 실시와 전국 가입률이 약 17%에 불과한 농작물 재보험의 가입 실효성을 높이고, 추경이든 ABB든 하루빨리 재정을 집행함으로써 가뭄 피해로 타들어가는 농심을 보듬고 살펴야만 합니다. 정부에 대해서 강력히 촉구합니다. 예, 혹시 더 모두 발언 있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이상으로 공개를 마치고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